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친정엄마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어 그 곁을 지키느라 시댁제사에 늦었더니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버린 이야기인데요. 그때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딸의 폭로로 시모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딸이 무슨 폭로를 하였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20년차 부부였어요. 그런데 딸도 20살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 것이었죠. 남편과 저는 대학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었어요. 대학 내내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고 남편의 군대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전역을 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그때 지금의 딸이 생긴 것이었죠. 많이 놀랐던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곧장 저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내가 아직 취업 전이긴 하지만 나 몸도 건강하고 책임감도 강해. 알잖아.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자기랑 우리 아기 굶기지 않을게. 물론 취업 준비도 계속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나 믿고 결혼해줘. 누구는 젊은 날의 패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저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도 좋았고 감동이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지켜본 남편은 한 번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의 고민도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면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제 인생이 흘러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남편과 아이는 포기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마음을 먹었고 양가에 이런 저희의 뜻을 알렸습니다.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상심을 하시기도 했지만 이때껏 지켜봐 왔던 남편이라면 우리 딸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좋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던 부모님과는 달리 시댁에선 반대를 하더라고요. 뭐? 임신? 결혼? 당연히 난 반대야. 우리 아들 이제 군대 전역하고 취업만 남았는데 취업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더 좋은 여자, 능력 있는 여자 만날 수 있을 텐데 지금 결혼이라니 말이나 돼? 그것도 혼전 임신으로? 너 혹시 그 애로 우리 아들 발목 잡았니? 죽자고 매달리기라도 했어? 아무리 아들 일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하지만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혼몸도 아니었고 그 말을 그저 속상한 마음에 그냥 하는 말이라고 치부하고 무시하기엔 저는 너무나도 어렸고 그런 냉대에 면역이 없었죠. 저는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자 화가 난 남편이 나서기 시작했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발목은 정의가 아니라 내가 잡았어, 내가. 정의는 이미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고 이제 날개 달고 훨훨 날 수 있는데 내가 주저앉힌 거라고. 아, 네가 뭐가 어때서? 그까지 취업 너도 금방 할 수 있어. 취업하고 나면 여자가 줄을 설 건데 굳이 이렇게 쫓기듯 결혼해야겠어?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쫓기듯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간절히 원해서 하는 거지. 내가 너무 염치가 없지만 정의도 아기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라도 정의한테 상처 주지 마. 반대도 하지 말고. 그렇게 남편은 강건하게 결혼을 밀어붙였고 저희는 결국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상처받으면서 시작한 결혼, 순탄하지 않을 거란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아이의 성별이 나오기 전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성별이 나오는 순간부터 구박이 더 노골적으로 바뀌더군요. 네, 뱃속의 아이가 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부는 딸이건 아들이건 건강하게만 낳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시모가 아주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뭐? 딸? 아휴, 하필 왜 딸이야? 그냥 아들 하나 딱 낳으면 좋잖아.
혼전 임신으로 결혼까지 한 게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애 엄마가 젊으니 애 머리 하나는 똑똑하겠다 싶어서 아들이길 그렇게 바랬는데 하필 또 딸이야, 딸.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애 성별을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냐? 그건 누구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등 할 수 있는 말이야 많았죠. 하지만 너무 어렸던 저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는 저에게 있어 너무나도 무서운 대상이었으니까요. 이처럼 갖은 구박을 받으며 출산을 했고 출산 직후 둘째 압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애도 낳았으니까 얼른 몸조리해서 둘째 곧장 가져. 둘째는 무조건 아들. 아들이어야만 하니까 병원 한의원 가리지 말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아들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고 미신이든 뭐든 하나라도 더 물어보고 머리에 쏙쏙 넣어서 그대로 하란 말이야. 무조건 아들만 바라는 시모의 압박이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저도 둘째는 생각하고 있었기에 시모의 바람이 아닌 제 의지로 둘째를 임신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제 몸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시모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아이를 잃게 되었고 그 후 자궁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의 임신이 불가하게 되었어요. 유산과 수술.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시모는 굳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저를 또 구박하더라고요. 임신을 못해? 아주 집안 태를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는 우리 아들한테 감사하면서 살아.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못 산다고 울고불고 하지만 않았어도 진작 쫓겨났을 거니까. 병실에 누워 회복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없는 시간을 쏙 골라 찾아와 이런 말이나 하는 시모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더는 시모가 무섭게 보이지도 않았고 제 마음속에 큰 용기가 생겼죠. 그래서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처음으로 대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 상태 안 보이세요? 침대 끝에 걸린 편말 안 보이시냐고요. 절대 안정. 저 지금 절대 안정해야 한대요. 그런데 그런 구박을 꼭 지금 하셔야겠어요? 절대 안정 같은 소리 하네. 옛날이었으면 너는 이런 병실에 누워있을 틈도 없이 빛의 속도로 집에서 쫓겨났어. 알아? 그거야 옛날이고 지금은 옛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쫓겨날 일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 절대 안정 좀 하게 나가주세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진 않지만 만약 어머님이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저 이때까지 어머님이 남편 모르게 구박했던 거 다 말할 거예요. 펑펑 울면서요. 그러면 아범이 어떻게 할지는 잘 아시죠? 이게 너 감히 나한테. 네, 맞아요. 협박.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남편 부르기 전에 지금 당장. 눈에 뵈는 게 없었던 저는 고함을 질렀고 시모는 눈으로 욕을 하며 병실을 떠나갔습니다. 그 후 저는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않고 곧장 남편에게 다 알렸고 그럴 때면 곤란해지는 건 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생활이 편했던 건 아니었어요. 구박이 줄었을 뿐이지 구박이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눈치를 주는 것과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그렇게 20년 세월 동안 저는 시모 마음에서 천덕꾸러기였고 힘든 시간을 잘 흘려보내고 있었죠. 시댁에 갈 때마다 힘들었지만 그나마 제 숨통을 트이게 해줬던 건 시부의 무관심과 남편은 무조건적인 제 편이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비를 잘 넘기던 어느 날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수능을 앞두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딸은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만큼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가뜩이나 시간이 금인 아이를 굳이 주말에 시댁에 데리고 오라고 성하더라고요. 고3이 벼슬이야? 어쩌다 한 번 오는 할머니 집에 제일 어린 게 어디 못 온다는 거야? 참말 말고 데리고 와. 꼭 데리고 와. 벼슬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시기는 맞잖아요.
애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하겠다는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데리고 와. 걔도 할머님 집에 와서 일을 도와야 할 거 아니야. 일이라뇨? 어머님, 저는 제 딸 일이나 시키려고 어머님 댁에 데리고 가는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제 딸 데리고 오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머, 얘 좀 봐. 네가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알겠다고 해야 하니?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했다. 무조건. 시모는 화를 내며 무조건 딸을 데리고 오라고는 했지만 저는 딸의 상황을 고려해 무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먼저 눈치챈 딸이 먼저 나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나도 같이 가. 종일 공부만 했더니 나도 힘들기도 하고 오랜만에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 그래도 되겠어? 우리 딸 할머니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그렇긴 한데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내가 안 가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혼날 거 생각하는 게 더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가자. 난 정말 괜찮아. 결국 딸은 엄마 걱정으로 시댁에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무의 말도 되지 않은 행동이 시작되었죠. 왔니? 결국 민지 데리고 올 거면서 왜 사람 혈압을 올리고 그랬대? 하여튼 너는 얼른 주방에 가서 밥상이나 차리고 민지 너는 거실 청소 좀 해. 청소기 밀고 걸레 빨아와서 싹 다 닦아. 그리고 난 뒤에 커튼도 좀 떼서 물에 담가놓고 네 엄마 밥상 다 차리고 빨라고 하게. 손녀에게 청소 같은 거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커튼까지 떼라고 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성인 남성이 해도 힘든 일을요. 딸은 청소는 할 수 있는데 커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한다며 가방을 내려놓더군요. 저는 딸에게 청소든 뭐든 제가 다 할 테니 쉬라고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딸이 내려놓은 가방을 냅다 들더니 현관으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너 말투가 왜 그래? 이까지 공부 좀 하면 그렇게 버릇없이 굴어도 된다고 배웠니? 그리고 공부는 해서 뭐해? 네 엄마 닮았으면 혼전 임신이나 해서 시집이나 갈 건데 다 쓸데없는 짓이야. 괜히 대학 간다고 설쳐서 네 아빠 힘들게 하지 말고 일찌감치 요리나 배워. 청소랑. 딸이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한 것뿐이었죠. 그렇게 말하는 딸의 태도나 말투 역시 건방지다거나 비뚤어지지도 않았고요. 아니 그럴 수가 없었죠. 자신이 오지 않으면 엄마가 욕먹는다는 걸 알아 굳이 시댁까지 쫓아온 딸이 그렇게 버릇없게 행동할 리가 없잖아요. 그저 시모는 딸이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라도 딴지를 걸고 싶었던 것이었죠. 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화가 머리끝까지나 한 소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보다 더 빠르게 시부가 나서더라고요. 이전까진 가만히 지켜만 보던 그 시부가 드디어 폭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감히 애 책가방을 던져?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손녀야. 그런데 그런 손녀한테 이딴 짓을 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어? 그딴 말을 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냐고? 시부가 나선 것도 그렇게까지 큰 소리를 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한바탕 고함을 지른 시부는 겁을 잔뜩 먹은 시모에게 다가가더군요. 그리고는 무서운 얼굴로 시모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가방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민지가 둔 그 자리에 그대로 둬!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2번 다신 이딴 식으로 굴지 마.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니 여보, 오늘 일은 내가 심했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나한테 맡긴다고 했었잖아. 여자들 일이 굳이 상관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지. 단 적당히 하라는 말도 했었는데 기억 안 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적당히가 맞는지. 내가 시어머니 체면도 있고 해서 그냥 두고 보고 있었는데 당신은 적당히를 몰라. 하여튼 또 그러면 노망 났다고 생각하고 요양원에 넣어버릴 거니까.
시모는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시부를 바라보더군요. 그렇게 큰 사건이 지나가고 난 후 시모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딸을 구박하는 건 물론이고 저를 구박하는 것까지도요. 그런데 그 대신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건 바로 돈을 조금씩 달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구박을 하기도 했지만 시부께서 벌이가 있기도 하고 모아둔 돈도 꽤 있어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생활비도 늘 넉넉하게 주신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10만 원씩 20만 원씩 많게는 50만 원씩도 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저에게 한 짓이 있으니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 싫다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몸이 영 시원치 않은 게 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수영을 하려는데 수영복도 없어서 수영복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네. 그날 그 사건 이후에 네 시아버지한테 돈 달란 말도 하기가 그런 입장이란다. 그러니까 돈 조금만 입금해다오. 쇼핑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고 하니 일단 입금을 해주었어요. 시모가 아프면 가장 피곤해질 사람은 당연히 저일 테니까요. 시모의 건강도 건강이었지만 제 미래의 편안함을 위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이후로도 야금야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하는 날이 많았고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 시모에게 물어보기도 했죠. 저기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혹시 돈 문제로 일이 있다거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사기 이런 거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신 거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사기는 무슨... 너는 내가 바보로 보이니?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어디 가서 그런 일 당하고 사는 사람 아니다.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이 요즘 계속 돈을 달라고 하시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걱정이 되어서 그랬어요. 내가 말했었잖아. 네 시아버지가 그때 화내고 난 후에 나랑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어쨌든 사기 같은 거 당하지 않았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네 말대로 20년 동안 돈 한 번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며느리한테 용돈 받고 싶어서 그런 거보다라고 생각하려무나. 시모는 대충 얼버무리며 대화를 마무리해버렸고 한 번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니 끝도 없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의 엄마 일이니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남편도 워낙 회사 일로 바빠 피곤해하던 터라 시모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제가 시모와 엮이면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본인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저에게 늘 미안하다고 하며 죄인 모드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 저도 남편에겐 입을 다물었고 그저 혼자 이상하다는 생각만 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어가는데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주로 그 시간엔 시모도 시부의 식사를 챙기느라 연락을 한 적이 없어 이상했죠. 전화를 받으니 시모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지금 집이지? 아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 집에 얼른 가서 네 시아버지 밥 좀 차려주거라. 내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이긴 한데 워낙 멀리까지 나와서 네 아버지 식사가 늦을 것 같아서 그래. 얼른 지금 가야지 시간 맞출 수 있어. 네? 그러면 아범 저녁은요. 저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터라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너는 네 시아버지보다 네 남편이 더 중요하니? 아범은 젊으니까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어. 얼른 가. 네 시아버지 알잖아. 다른 건 몰라도 저녁 식사는 제 시간에 딱 맞춰 드시는 거. 그냥 지금 좀 가. 시모의 목소리가 어찌나 다급한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녁은 대충 먹으라는 연락을 하고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죠. 시간이 정말 촉박했습니다.
시부가 오기 전 상차림을 맞춰야 했기에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찬을 준비하고 밥상을 차렸죠. 찌개가 다 완성될 때쯤 시부가 퇴근하고 돌아왔고 씻고 오셔서 밥상에 앉아 한 숟갈 뜸과 동시에 시모가 헐레벌떡 들어오더군요. 그 모습에 시부는 헛기침을 하며 시모를 바라보았고 시모는 그 눈빛에서 많은 걸 읽었는지 스스로 변명하기 시작했죠. 아니, 여보. 내가 요즘 수영을 배우는데, 나이가 있어서 진도를 못 따라가다 보니 나머지 수업을 좀 하느라고 늦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된 줄 꿈에도 몰랐지, 뭐야. 다음부터 늦지 않을게요. 누가 뭐래? 왜 시키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그래? 나는 됐고 당신 며느리한테 고맙다고나 해. 다음부턴 좀 늦어도 되니까 이렇게 며느리 불러다 밥 시키지 말고. 네. 고맙다.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하마. 시모는 시부가 시키는 대로 저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 뒤로도 시부가 식사를 다 하실 때까지 끝없는 굽신굽신이 이어졌고요. 평소에도 시부의 말을 잘 듣긴 했지만 그날따라 더 심하긴 했습니다. 당연히 제 눈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수영을 하다 늦었다는 시모의 머리카락이 너무 뽀송하다는 것이었어요. 화장도 그대로였고요. 머리야 드라이를 했다고 치고 화장이야 기본 화장일 뿐이니 급하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던져놓은 수영 가방에 물기 하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 안에 수영복까지도요. 수영장에서 왔단 말은 거짓말이 분명해 보였고 저는 이상한 생각들이 우르르 지나가며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너무 큰일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시모는 입을 열 생각이 없어 보이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시모에게 그런 변화가 생긴 것인지 걱정만 가득해졌죠. 하지만 그런 걱정을 길게 그리고 깊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시댁에 제사가 있는 날로 시댁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여전히 외출 중이었고 그건 역시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도움을 주진 않더라도 잔소리를 하려고 제 옆에 딱 붙어 쉴 새 없이 입을 열고 있었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와중에 엄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았고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엄마가 아닌 바로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엄마가 길을 가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너무 놀란 마음에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는 빈혈이 심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쓰러질 때 머리에 충격이 갔을 수도 있으니 다른 검사도 해보자고 하셨고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검사 결과와 엄마가 의식을 되찾길 기다리는데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 지금 집에 왔는데 너 어디 갔니? 뒷정리도 하지 않고 어딜 갔냔 말이야?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에 왔어요. 대충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뒷정리만 좀 부탁드릴게요. 뭐야? 네가 제정신이야? 시댁 제사 있는 날 친정에 일 있다고 다 내팽개치고 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 얼른 와! 당장 오란 말이야! 다른 일도 아닌 엄마가 쓰러지신 일이었어요.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이라 보호자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시모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오라고 하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당장 못 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길거리에서 쓰러지신 거라 혹시나 해서 검사도 많이 했고 아직 의식도 없는 상황이라고요. 적어도 엄마 의식 찾는 건 보고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댁의 걱정이 조금도 되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가 무사하길 바라고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엄마가 눈을 뜨시더라고요.
다행히 의사소통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통증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입원 수속을 밟고 엄마가 병실에 자리 잡는 것까지 보고서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서니 시모가 상차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 뒷정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서요. 제사상이야 시부가 보고 있으니 차리지만 뒷정리만큼은 본인 손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참 접시를 내어둔 시모는 저를 발견했고 그 즉시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는다 싶더니 저를 향해 돌진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이 빌어먹을 것이 감히 내 말을 무시하고 이제 와? 네가 시험이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본때를 보여주마. 다시 내 전화를 그딴 식으로 끊지 못하게 제대로 교육해 줄 테니까 각오하란 말이야. 시모는 그야말로 눈이 돌아버린 듯 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저를 붙잡고 휘두르더니 차마 입에 담지도 글로 쓰지도 못할 정도의 심한 욕을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고 경악스러운 상황에 처음엔 당황해하고 있던 시부와 남편도 곧장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말리기 시작했죠. 당신 미쳤어?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내가 뭘? 얘가 나한테 한 짓을 보고도 나한테 큰 소리를 치고 싶어요? 이게 요즘 나한테 얼마나 건방을 떠는지 당신은 몰라서 그래. 엄마, 일단 이거 놓고 말해. 이러다 집사람 다치기로 하다면 어쩌려고 그래. 일단 놓으란 말이야. 너도 조용히 해. 네 녀석이 말끝마다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얘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 누가 말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시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네 시아버지가 나선다고 해도 멈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오늘 조상 제삿날이 아니라 네 제삿날인 줄 알란 말이야. 그렇게 저는 시모에게 붙잡혀 한참 당하고 있었고 그 순간 놀란 표정의 딸이 보였습니다. 저는 딸 걱정이 되었고 머리채를 잡힌 그 순간에도 손으로 들어가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딸에게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딸은 그런 저를 가만히 본다 싶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곤 시모의 두 팔을 확 움켜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실수하는 것 같은데? 갑작스런 딸의 말에 그 누구의 말려도 듣지 않던 시모가 멈추더라고요. 제 머리채를 꽉 잡고 있던 손을 놓기도 했죠. 그리곤 딸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실수? 내가? 실수는 이 할머니가 아니라 네 엄마가 했다고? 시모는 호통을 쳤고 딸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시모는 기가 막힌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딸을 봤고 딸은 그 시선을 싹 무시한 채 시부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그곳엔 시모의 사진이 가득했는데 다른 젊은 할아버지와 다정한 모습이 몇십 장이나 있더라고요. 같은 날이지만 다른 장소도 있었고 다른 날에 찍힌 사진들도 있었죠. 이게 뭐야? 옆에 남자는 누구야? 할머니 바람났어요. 아마 오늘 낮에 엄마한테 일 다 시키고 나간 것도 이 할아버지 만나러 간다고 그랬을걸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바람? 네. 할머니 다닌다는 수영장 옆 건물에 제가 다니는 아이스링크장이 있는데 우연히 봤어요. 그 할아버지랑 매번 데이트하는 모습요. 본인은 밖에서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면서 우리 엄마가 좀 늦었다고 엄마를 괴롭혀요? 네, 그렇습니다. 시모는 수영장에서 배우라는 수영은 배우지 않고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딸의 설명처럼 딸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사진을 찍었던 모양이었죠. 두 사람이 뒤를 밟기도 했고요. 딸의 말에 저와 남편은 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진들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가관이 따로 없더라고요. 시모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남자와 함께 다니며 모든 돈은 시모가 다 쓰고 있었죠. 선물을 주는 장면이 찍힌 사진도 한둘이 아니었고요.
그제서야 그동안 시모가 저에게 왜 돈을 그렇게나 받아갔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때까지 저한테 받아간 돈으로 이 남자 선물 사주고 데이트했던 거예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돈 받아서 상간남한테 쓸 수가 있어요? 너무 분해 터지는 마음에 저는 소리를 쳤고 남편이 놀란 눈을 하고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돈을 받아갔다니 언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니, 얼마 전부터 계속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선으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운동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줬는데 저렇게 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저에게 자초지정을 들은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 보였습니다. 온몸을 벌벌 떨어가며 겁에 질린 시모가 고함을 지르더군요. 엄마가 진짜 제정신이야? 밖에서 이딴 짓이나 하면서 그렇게 며느리를 잡았던 거였어? 돈까지 받아갔으면서 다른 일도 아니고 친정엄마 쓰러지셔서 병원 다녀왔다고 머리채까지 잡았냐고? 본인 행동이나 똑바로 하거나 남 원망을 해야지. 이게 뭐야? 이 나이에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들. 엄마는 그냥 친구처럼 동생처럼 지내는 것뿐이었어. 정말 그런 사이가 아니야. 그런 사이가 아닌데 팔짱을 왜 끼는데? 선물은 왜 사다 바쳤는데? 진짜 민지랑 집사람 보기 창피하다 창피해. 아니야. 엄마 진짜 그런 짓까진 하진 않았어. 우리는 그냥 깊은 우정을 나눈 그 정도 사이였다고. 그래, 정신적인 교류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남편은 시모를 외면했고 시모는 고개를 돌려 시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부는 아무런 표정도 짓고 있지 않은 무표정이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폭풍 전야라고나 할까요?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시부는 여전히 침묵한 채 시모만 뚫어지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너무나 무서워 정신을 놓아버린 시모가 딸에게로 가더라고요. 그리곤 손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왜 그딴 사진을 찍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이제 애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봤으면 조용히 눈 감아줄 줄도 알아야지. 어지간히 이 할머니를 몰래 찍어서 하필 지금 할아버지한테 보여주냔 말이야. 이런 사진 찍히기 싫었으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잘못해놓고 왜 내 원망을 해요? 이게 자기 엄마 닮아서 끝까지 버릇없이 구는 것 좀 봐. 너 할머니한테 누가 말 대답하래.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요? 할머니나 잘못했다고 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한테. 딸은 절대 지지 않으며 맞섰고 시모는 화가 난 듯 더 거세게 딸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시모에게 다가가 시모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밀쳐버렸어요. 미쳤어요? 지금 누굴 원망하고 누구한테 손을 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당해주고 있으니까 내 딸한테도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나한테는 어떻게도 상관없지만 내 딸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저는 그간 울분이 터져나오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딸에게까지 손을 대는 건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바닥에 고꾸라진 시모는 혼신의 힘을 다해 죽어가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네. 아유, 나 허리가 완전 나간 것 같아. 여보, 나 좀 도와줘. 시모는 대성통곡을 하며 시부를 불렀고 드디어 시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시모에게로 천천히 다가간 시부는 시모를 내려다봤어요. 시모는 그것이 긍정의 신호라 생각하고 이때다 싶어 열심히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불쌍한 척, 아픈 척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여보, 나 진짜 아니에요. 내 말 믿을 거지? 일단 나 병원 좀 데리고 가줘요. 전망할 것 때문에 온몸이 다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부터 받고
제대로 설명할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이 아니라고요. 시모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변명을 하는 듯 했지만 듣는 입장에선 횡설수설도 그런 횡설수설이 없었죠. 시부도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어떤 제스처도 하지 않더군요. 5초가량 시모를 가만히 보던 시부는 손을 확 내밀더니 그대로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현관 쪽으로 끌고 가며 고함을 질렀죠. 내가 너 다시 한번 이딴 짓을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아들 어릴 때도 그렇게 남자만 보면 환장을 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아직도? 나이가 몇 살인데? 나가. 당장 나가! 시부의 말을 들어보니 시모는 남편이 어릴 때도 바람을 피운 전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이혼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남편이 너무 어리기도 했고 시모가 워낙 매달려 차마 이혼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남편은 알지도 못했고요. 시부의 호통에 시모는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몸을 덜덜 떨며 끌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 며느리 일로 당신이랑 사이도 멀어지고 나니까 너무 외로워서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랬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외로워? 그렇게 외로우면 이참에 아예 이 집에서 나가서 그놈이랑 살림을 차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 생각도 말고 며느리 돈으로 그놈 배를 불려줄 생각도 말고 말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다신 이런 일 없어요. 각서라도 쓸게요. 네가 쓴 각서만 해도 서랍 한가득이야! 알아? 난 이제 너 안 믿어. 아니 못 믿어. 그러니까 이혼해. 요즘엔 황혼 이혼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이참에 나도 유행 따라서 가보지 뭐. 시부는 단호했고 단호한 만큼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시모를 질질 끌고 간 시부는 시모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으며 밖으로 내쫓았죠.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요. 이혼이란 말에 시모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는 현관 밖에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죠. 이혼이라니 안 돼. 이 나이에 이혼 당하면 나 어디로 가요? 절대 안 돼. 안 된다고요, 여보. 정말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수영도 당장 그만두고 당신이 집에만 있으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요. 제발.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용서해 줘요. 아들을 봐서라도 그 귀한 아들 아내 머리채 잡고 자식 멱살 잡고 그딴 짓을 해놓고 아들을 봐서라도 내 아들 표정이나 한번 보고 그딴 말을 해. 나보다 내 아들이 이 이혼을 더 원할 거라는 생각은 못해? 시부의 말에 시모의 시선은 남편을 향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썩어 문드러진 것은 물론이고 실망감과 분노가 가득했죠. 그리고 당연하게 남편의 눈빛에서 시모에 대한 애틋함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시모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고 더는 희망이 없다 싶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시부는 그 모습을 봄과 동시에 현관문을 닫아버렸고 그렇게 시모는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죠. 그 후 시부는 단호하게 말한 것처럼 이혼을 했습니다. 시모는 끝까지 울고불고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후 오갈 곳이 없었던 시모는 상간남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간남이 미쳤다고 집만 된 늙은 여자를 받아주겠어요? 그때까지 만나준 것도 돈도 잘 쓰고 선물도 알아서 사주니 만나준 것이 뻔한데요. 당연히 상간남은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고 연락까지 끊고 이사도 가며 아예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시모는
저희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호칭으로 저를 부르며 애원을 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나도 너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아들이 나한테 워낙 애정이 깊은 아들이라 너를 원망하고 못나게 굴었어. 이젠 다신 그런 일 없을 거고 내가 널 진짜 딸처럼 여기며 살도록 하마. 그러니까 오갈 데도 없는 이 불쌍한 시어머니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아가. 한때는 시모가 저를 그렇게 불러주기를,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기를 바랄 때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죠. 이젠 시모가 아가라고 하든 야라고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모라는 사람이 제 눈앞에, 그리고 제 딸의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어머님이랑 엄마와 딸처럼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처럼 안 보고 사는 게 제가 바라는 일입니다. 얘야, 그러지 말고 좋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우리가 가족으로 산 지가 20년이야. 그 20년 동안 좋지 않은 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좋았던 순간도 있긴 했잖아. 아니요. 저는 어머님 며느리로 사는 내내 불행했고 싫었어요. 그저 내 남편의 엄마이니까 참고 살았던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도 없어졌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도 내 딸의 멱살 잡은 사람과는 상정도 하고 싶지 않네요. 워낙 당한 게 많아서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떠오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가세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든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거부했고, 포기하지 않은 시모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엄마가 날 그렇게 봐도 아무 소용없어. 나도 집사람이랑 생각이 같으니까 가세요. 더는 이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아들, 그러지 말고 엄마 좀 받아줘. 너는 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 나이에 가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이 길거리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그러게 누가 그딴 짓을 하라고 했어? 내가 말했지. 난 지금 엄마가 너무 창피하다고. 그리고 엄마한테 실망도 너무 많이 해서 한동안은 엄마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시부를 쏙 빼닮은 남편은 시부 못지않게 냉정하게 시모를 대했고, 시모는 저희와 함께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 아들. 알겠어. 엄마 갈게. 가긴 가는데 그 대신 엄마 집 좀 구해줘. 사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그냥 작은 평수 전세라도 좀 구해주면 안 될까? 내가 너 낳아주고 이날 이때껏 키워줬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니! 그 정도도 못 해줘. 그런 돈도 없을 뿐더러 그 돈이 있더라도 엄마가 내 가족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그 돈을 해주겠어? 난 못 해주니까 가. 다신 오지 말고! 시모는 끝까지 집을 요구하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시모를 힘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죠. 그 후 시모가 저희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접한 시부가 시모에게 집을 구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다신 자식들을 찾아가지 말라는 조건으로요. 물론 명의는 시부의 명의로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해요. 딱 여기까지가 그간 살았던 세월에 대한 내 마지막 고의니까 괜히 오해하지도 말고 더는 바라지도 마라. 생활비 같은 건 절대 줄 생각 없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애들 절대로 찾아가지 마. 아들이 가끔 여기 오는 것까진 막진 않겠지만 당신이 애들 찾아가는 순간 이 집도 사라지는 거 명심해. 시부에게 살 곳이라도 받은 시부는 그 후론 저희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들려오는 소식엔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나이가 있고 아무런 경력이 없다 보니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집에서 하는 뜨개질 부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일감이 간당간당 한다고요. 그렇게 저는 시모와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모와의 연을 완전하게 끊어내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에 심하게 뒤척인다 싶더니 저에게 시모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기, 여보, 당신한텐 정말 미안한데 나 혼자 엄마 좀 보고 와도 될까? 나도 여전히 엄마가 미운데 그래도 나라도 가끔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당연한 걸 왜 묻고 그래. 가봐. 가서 챙겨드릴 건 좀 챙겨드리고 용돈도 적당히 좀 드려. 밉긴 하지만 당신 어머니잖아. 저렇게 혼자 생계도 힘들게 계시다가 잘못되면 나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정말? 고마워. 나는 당신이 싫다고 할까 봐. 내가 이런 말 꺼낸다고 나한테까지 실망할까 봐 걱정 많이 했거든. 당신은 날 아직도 몰라? 20년 넘게 살아놓고선? 난 정말 괜찮으니까 당신만 다녀와. 대신 나랑 민지는 절대 가지 않을 거니까 그것까진 바라지 마. 당연하지. 나만 갈 거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이처럼 남편은 제 허락을 받고 시모의 집을 가끔 다녀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문제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미워도 부모이니 이해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남편의 그런 모습이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만 제외하곤 저희는 큰 변화 없이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아,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있긴 한데 그건 바로 예전엔 시댁에 너무나도 가기 싫어하던 딸이 요즘엔 저희 부부가 가지 않아도 혼자 시댁에 간다는 점입니다. 할아버지를 본다고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잖아. 물론 엄마가 잘 챙긴 건 아는데 손녀가 가서 할아버지랑 시간 보내주면 더 좋지 않겠어? 앞으로는 시간 날 때마다 할아버지랑 놀려고. 다음 주엔 영화도 보러 가기로 했어. 영화 보고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으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아빠 엄마 오붓하게 식사하세요. 제 딸이지만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 마음이 뭉클한 순간이기도 했네요. 이런 딸 덕에 시부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나도 보기 좋아 저희도 딸과 시부의 데이트에 가끔 끼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 순간에는 얼마나 행복한지 딱 지금처럼만 지내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가꾸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때론 서로에게 실망하는 일도 있을 테고 큰 산이 눈앞에 닥쳐와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것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다 보면 아주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요.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가정에도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